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은 여의도 김 박사는 시행 디벨로퍼가 아니고 금융 주관사예요. 그러니까 시행하는 사람의 금융을 딜러해주는 그런 그 FA나 PM, 그는 파이낸싱 어드바이저 하거나 또 이 프로젝트를 매니저해주는 PM이나 FA 두 가지 업종을 중개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책이 내용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시행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본 그 경험으로 보면은 이 개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금융입니다. 금융, 사실은.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PF가 안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그 시행하는 사람들은 10%의 계약금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머지 90%의 자금을, 90%는 아니고 이제 그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그 PF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금융이에요. 금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이 디벨로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오히려 금융 쪽의 내용이 주중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반갑게 받아들였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걱정을 한 게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책의 내용이 60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내용이에요. 방대한 내용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제 원포인트 넷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어디를 해야 될지 얼마나 줄여야 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김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30분 정도 시간을 해서 하는데 오늘 저희 대해서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10분, 20분 막 줄어들어요. 지금 보는데 한 10분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죠. 이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한 게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현행하고 있는 그 시행 사업의 그 수지 분석표, 그 다음에 설계 개요, 이런 부분을 복사를 했고요.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지금 자료 나눠드린 거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시행업자가 하는 사업을 얘기를 해서 복사를 해드린 자료이고요. 수지 분석하는 자료. 이게 엑셀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치만 바꾸면 그대로 그 수지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게 인천 소운동에 이제 다음 달 16일 날 이제 한 주 뒤에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하는데 그 오픈하는 이거를 한 10년 동안 같이 일을 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조합 방식이에요. 약간 이거를 먼저 자료는 지주 방식, 우리가 시행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 디벨로퍼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했는데, 이 서운동 이 자료도 한번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또 좀 가시면서 또 이렇게 기념품도 좀 가지고 왔으니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책에서 이 디벨로퍼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사전적 정의, 여의도 김 박사가 생각하는 정의, 여의도 김 박사가 생각하는 한국의 시행업과 건축에 대한 그 정의를 해놨어요. 디벨로퍼의 사전적 정의는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물을 개발하고 매도 또는 임대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하는 사업가. 이게 사전적인 의미죠. 근데 이제 여의도 김 박사가 생각하는 이 디벨로퍼가 우리나라 한국의 시행업의 현실을 말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지금 한국의 시행업의 특징이 바로 보면 여기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허가를 행정기관과 잘 처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디벨로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의도 김 박사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너무 돈을 위주로 해서 하면 안 된다. 저도 이제 그 시행 일 쪽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다양한 시행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조그만 빌라를 하든 큰 아파트를 하든 뭐 대형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너무 단 10%의 토지 계약금만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의도 김 박사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우리가 이 시행이라는 거, 개발이라는 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오죠. 건설업이 지금 이게
건설업의 방향이 또 나와 있죠. 우리 책에서 보면은 얼마나 빨리 짓느냐. 그래서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느냐. 이런 것에서 앞으로 이렇게 가로 하나 나와 있죠. 준공 후, 앞으로는 이제 후분양으로 간다고 그러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후분양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현 그 수석이 하는 방향도 그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리츠나 신탁이나 분양 대행사 등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업, 앞으로 이 관리라는 쪽이 있죠. 관리라는 사업이 부동산을 개발해 가지고 시행사 건설하는 쪽보다 향후 5년 이내에는 더 유명한 사업으로 갈 것이다. 관리하는 쪽이. 나중에 이제 그 자료에 나옵니다만 일본의 미쓰비시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다음에 자료에 나오는데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세 차익하는 그런 부분에서 안정된 수익형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건설업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 얘기죠. 그래서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발하는 쪽에서 이렇게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실물 투자를 해가지고 실물 투자로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임대 소득을 얻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는 쪽으로 금융도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쪽 쪽으로 금융이 투자되는 쪽으로. 그래서 실물에 투자해서 얻는 운용 수입이 훨씬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자산 운용도 마찬가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일본의 그 종합부동산 서비스 회사가 나와 있죠. 이 부분 보시면, 자, 우리도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금융시장, 우리 저 부동산 시장이 개방이 되고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그 흐름은 우리 네오비가 지향하는 바처럼 종합부동산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개발도 하고 시행도 하고 임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일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죠. 여기 중간에 나오면 외국 디벨로퍼들의 안정적인 수입의 구조의 배경은 안정된 임대료 수입에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의 시행업자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로 안에 있습니다. 10%의 고정적인 영업이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개발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에 개발도 하고 임대도 하고 수익을 이렇게 계속 창출해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일본의 미쓰이 부동산에 대한 사업 구조입니다. 이게 일본 미쓰이 부동산은 이렇게 개발도 하고 건설도 하고 주거 서비스 부분에서 임대, 중개, 그다음에 사후 서비스, 기타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부동산, 미쓰이 부동산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종합 부동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앞으로 부동산의 그 미래는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네오비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독서지향 하시는 분들도 우리 책 읽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발전돼야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금융, 이렇게 순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쭉 되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 수지 분석 작성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제가 아까 그 자료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복사한 거. 거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인데, 제가 복사해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 다 실제로 숫자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번 부동산 금융 이제 PF 하는 부분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사업도 중간에 10%의 자본금을 가지고 10% 한 20%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20% 정도 하는데 땅 매입하는 데는 한 10%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땅을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나 신탁이나 다니면서 그 나머지에 대한 사업 PF 자금을 구하는 게 사업의 성패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PF도 여러 가지 민간 PF가 일반적인 민간 그 PF 하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일반 금융사나 증권사를 통하는 PF. 도급 1순위 100위 이내 1군 시공사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아무튼 이게 나머지를 보면 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이 요즘에 대출이 이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중도금이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인천에 지금 이게 다음 달에 분양 오픈하는 이것도 중도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계약하고 나서 중도금을
건설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도금을 안 해요. 언제 중도금을 해주느냐? 여기에 그게 나와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게 PF를 기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PF 자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분양을 개시를 하죠. 제가 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중도금의 기표는 분양을 시작할 때 중도금을 주는 그 계약을 금융사와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추세가 뭐냐면은 이게 분양을 개시를 해가지고 분양이 약 60% 정도 분양이 된 걸 보고서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 그러면 이게 안정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겠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건설사의 책임준공이나 이런 PF의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중도금 기표라는 것은 분양 개시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 기표를 해요. 예, 그렇게 주는 건지 우리 지금 인천 소운동에 하고 있는 것도 KB 국민은행하고 이제 중도금하고 계약을 지금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분양이 60%가 되면 중도금에 대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돼요, 중도금이.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중도금 기표가 되면 선순위 EX가 성순위에 상환을 하는 거죠. 이 돈 받아가지고 선순위 이제 PF 기표된 거라지 아니면 중도금 이런 걸로 돈을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공사비를 충당을 하고 중도금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잔금 대출을 하고 중도금도 이제 상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자료는 아무튼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다 좀 요점한 거니까요. 그다음 신탁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신탁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분양형 토지 관리 신탁을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탁사를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금융회사도 많이 다녔고 뭐 이렇게 PF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신탁사도 여러 군데가 있어. 뭐 KB 신탁, 생보 신탁, 뭐 여러 가지 신탁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그 신탁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제 신탁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탁이 왜 신탁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왼쪽에 토지 소유자가 있잖아요.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시행업자, 이렇게 말하는 시행사가 토지 계약을 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고, 시행업자가 하지 않고 조합 방식으로 하면은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토지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는 이 부동산 신탁회사나 건설회사 있죠? 금융기관, 이 세 개가 다 조인트가 같이 조인이 되는 겁니다. 같이 세 개가 어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금융회사를 가면은 금융회사에서 건설회사 어디에 선정했냐? 이것부터 물어봐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그럼 건설회사에서 책임준공을 해줬다 이런 확약서도 받고 그게 확약이 안 되면은 또 신탁회사에서 그 확약을 대신 해주면서 또 수수료를 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표이지만 전체적인 시행을 할 때에는 이 흐름에 의해서 돈이 굴러가고 사업이 굴러간다는 거인 것 같습니다. 리스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눠진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기초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구나 한 거를 해서 이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는 지금 제가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자료거든요. 이 수색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수색 증산 뉴타운 아시죠? 그 수색 증산 뉴타운의 그 현황인데요. 지금 이 동그랗게 가운데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구역이 지금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색 1구역, 수색 2구역, 수색 12구역 이 세 개의 구역이 이제 상업지거든요. 여기는 상업지여 가지고 용적률이 굉장히 800불 이상 높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자료예요.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설계가 있어야 돼요. 설계가. 그럼 지금 수색 1지구하고 여기 수색 1지구에 대한 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계의 개요입니다. 나머지 뭐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보기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뭐 용적률이랄지 건축 면적이랄지 뭐 이런 부분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색 2구역하고 수색 12구역에 대한 그 설계 개요고 이게 수색 1구역, 수색 2구역, 수색 12구역 세 개의 구역에 대해서 이런 설계 개요를 가지고 이렇게 수지 분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는데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는 제가 좀 더 짧은 시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매직으로 써놨어요.
개요 1번, 그 다음에 2번 매출, 3번 지출, 4번 PF 자금 이런 부분을 써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제 수지 분석이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매직으로 써놨는데요. 개요는, 자, 여기 아까 나와 있는 설계 개요, 여기 설계 개요에 나와 있는 연면적이랄지 건축 면적이 있잖아요. 이 용적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일 위에 지금 좀 잘렸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평수를, 몇 평을 가지고 몇 평짜리를 짓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개요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자, 이 사업은 오른쪽에 PF 금액이 나와 있죠. PF 금액 얼마 나와 있습니까? 1,400억입니다. 자, 1,400억을 PF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신탁사나 건설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이게 사업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여의도 김 박사는 이 PF 자금이나 신탁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수수료를 받는 거죠. 거기 보시면 1,400억에 대한 하면서 PF 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4%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그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현행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하지만 이 정작 땅 작업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여의도 김 박사 같은 사람은 이 1,400억이라는 자금을 소개를 해주면서 4%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줘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게 우리가 이거를 시행을 잘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 우리가 고생을 우리가 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을 알고 우리가 직접 이걸 우리가 금융회사가 접촉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금액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개업 하시는 분도 이게 같이 다 하거든요. 자, 보면은 2번에 이제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은 이렇게 쭉 있는데 평당 건축 면적으로 평당 2천만 원을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그 매출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지출이 있죠. 지출이 이제 여기서 제가 꺾기 표시를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FA나 PM 이게 중도에 금융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예요. 수수료가 이게 요소에 있습니다. 할 때마다. 근데 제일 위에 보시면 토지비에 나와 있는 부분에 지주 작업비 있죠. 중개 수수료 있죠. 보이시나요? 네. 그게 얼마입니까? 25억이에요. 25억. 자, 이 25억이라는 중개 수수료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땅 작업을 해놓으신 분이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조합위기에서 이게 지주들이 우리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동네 지주들이 막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금융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업자도 모르고. 제가 실제로 25억을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땅 작업 해놓은 거를 우리 회사에다가 소개만 해준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보시지 않겠느냐. 그러고서 25억을 받아갔어요. 25억을. 기가 막힌 거죠. 예. 우리가 직접 했으면 어떻겠냐. 우리가 25억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중간에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 밑에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있어요. 공사비도 있고 하는데 분양 보증 수수료도 14억이 있죠. 예, 14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PM 수수료가 약 20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을 매니저 하는 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관리신탁 수수료도 약 25억이 있고.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금융 딜러들에 대한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해보면, 저는 이제 시행을 하면서 다시 이제 부동산을 같이 또 이제 다시 왔는데 하면서 뭐냐면 제가 공부를 해보면 이 디벨로퍼에 대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예. 이 딜러, 시행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주작업부터 하는 거, 저도 힘들어 하면서 재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재판을. 지주들하고. 우리 나경원 의원 남편도 제가 몇 번 만났습니다. 재판하면서. 그랬는데 재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이 금융 딜러 하시는 여의도 김 박사 같은 분들은 중간에서 이 사업 계획을 보고서 중간 자기 아는 그 증권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중개만 하고 땅 작업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을 잘 알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이 수지문서표 자료를 드린 부분도 뭐냐면은 이 맨 마지막에 보시면 PF 수수료가 뭐 나오는데요. PF 수수료가 56억이에요. 예.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수익률이 25.7이가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1,4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행하시는 분들은 이 다른 건 못해요. 이거 한번 앞들여 놓으면은 이 돈 다른 건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 눈에 안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중개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 쪽으로까지 접근을 해서 중간중간에 내가 돈 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금융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어렵지만 오늘 하나 이러한 그 사업, 이 수지 분석하는 이 자료와 그 건축 설계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중개하는 지역에서도 내가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떠한 흐름으로 간다 하는 그런 부분만 잘 아셔도 오늘의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거 하나 없네? 그 하나 책을 보자. 여기로 끝이고요. 예, 이 책이 금융에 관련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책을 하나 더 소개를 할게요. 부동산 개발의 숨겨진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은 우리 이성찬 대표처럼 부동산 이제 실제적인 이 사람은 진짜 개발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빌라를 직접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짓고 있는 사람. 그래서 빌라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는 실제 개발에 관련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되거나 하면 이것도 같이 요청을 하고 했으면 하려고 했지만 이게 도저히 안 돼서 이거는 그냥 책만 소개해 드리는데 한번 시간 있을 때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실제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책에 다 자세하게 써 있어요. 거기서 뭐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부분도 너무 폄하해서 쓴 글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 부동산 중개업자를 뭐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어떤 얼토당토한 얘기가 막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좀 안 보이는데. 예? 안 보여요. 다시 한번.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고대웅입니다. 고대웅 저자고 생각나눔이라는 출판사에서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빌라를 지어보기로 했다고 우리 아까 김은섭 회장님 그 친구분인가 후배가 그렇게 뭐 하나 조그만 거 지어가지고 했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했는데 뭐 또 이렇게 우리 금융에 관한 책인 우리 나는 디벨로퍼다라는 책을 한번 봤으니까 이 부분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책도 같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책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면 600페이지까지 가고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 인문학 책처럼 그냥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